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찾고 있죠. 북한 정찰총국, 중국 국가안보부,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가진 것 때문입니다. 작은 USB 하나, 이 안에 담긴 것이 김정은을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간 김정은 옆에서 일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무려 30조 원이죠.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비밀 문서, 김정은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안에 있죠. 북에서 탈출할 때 저는 이것 하나만 챙겼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제 뒤를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증언이죠. 들어주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북에 있는 제 가족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딸이 아직 평양에 있죠.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핵무기 연구소 수석 과학자였습니다. 15년간 김정은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정은이 핵시설을 시찰할 때 옆에 서 있던 과학자를 본 적 있으십니까? 북한 중앙텔레비전에도 나왔고 노동신문에도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저를 믿었습니다. 너무 믿었기에 저에게 두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핵무기를 만들라는 것, 둘째는 자신의 돈을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의심 없이,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처음 핵연구소에 배치된 건 37살 때였습니다. 김정일 시대 말기였죠. 당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 지도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저는 이미 핵개발팀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가 바로 그 과학자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장군님.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은 저를 자주 불렀습니다. 핵무기 개발 현황을 보고하라고, 새로운 탄두 설계를 검토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게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고 시찰에 동행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던 그 시절에도 저는 특별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특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특별 상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정은이 제게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동무 해외 계좌 관리를 맡아줄 수 있겠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김정은 일가의 빚자금, 해외에 숨겨둔 천문학적인 돈, 국민의 혈세로 만든 외화를 몰래 빼돌린 그 돈들을 제가 관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수십억 달러가 있었고, 싱가포르, 중국, 룩셈부르크, 전 세계에 흩어진 계좌들이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그 거래를 처리했고, 제 서명으로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 핵개발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돈의 절반이 김정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제 가족이 무사하려면, 제가 살아남으려면 모른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연평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늦가을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탄을 쏜 그날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평양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포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군 지휘관이 보고했습니다.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이래야 놈들이 정신을 차리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민간인이 죽었는데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을 위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가?
저 사람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설계도, 비밀시설의 위치, 그리고 김정은의 비자금까지 말입니다.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미친 듯이 저를 찾을 겁니다. 죽이려 할 겁니다. 제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4년을 기다렸습니다. 14년간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좌 목록을 복사했고 거래 내역을 저장했으며 비밀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USB 하나에 담았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올해 초에 왔습니다. 중국 출장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회의에 제가 기술 자문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선양이었습니다. 중국 땅, 북한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대사관 위치를 확인했고 탈북 브로커들의 소문을 들었으며 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USB를 준비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그것을 말입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며칠 후에 돌아올게.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저는 그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선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북한 동행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보안원 2명이 항상 저를 감시했습니다. 호텔 방도 따로 쓸 수 없었고 룸메이트가 배정됐으며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회의 둘째 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 인사들과의 술자리였죠. 저는 북한 동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빨리 다녀와.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가서 미리 준비해둔 택시를 탔습니다. 조선족 운전세에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가주십시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영사관까지는 30분 거리, 제 인생이 바뀌는 30분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눈치챌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미친 듯이 저를 찾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택시 창밖으로 선양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인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떠났습니다. USB를 들고, 진실을 들고 말입니다. 영사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탈북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증인입니다. 택시가 영사관 앞에 멈췄을 때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내리실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예, 내리겠습니다. 영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정의를 꺼내 뭔가 말했고 곧 안에서 2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재빨리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담당자가 오실 겁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영철 선생님이
이번 중국 출장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15년간 선생님을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옆에 있는 과학자,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탈출을 결심하실 거라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선생님의 행동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4년간 제가 혼자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USB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몇 초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선생님, 이게 정말입니까? 예, 모두 진짜입니다. 김정은의 해외 계좌 목록, 거래 내역, 핵무기 설계도, 비밀 시설 위치. 15년간 제가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다른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울 본부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코드명 아인슈타인 확보 완료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선생님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쯤 북한에서는 선생님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 제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사관 비밀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에 있는 특수보안 구역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72시간 작전이 시작됩니다. 선양에서 하노이까지, 그곳에서 방콕까지, 그리고 인천까지 가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 요원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위험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5년간 준비했습니다. 그가 서류 몇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새 신분증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한국 사업가 김철수입니다. 여권을 펼쳤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게 언제? 어젯밤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별것 아니죠? 그가 웃었습니다. 항공권도 준비됐습니다. 오늘 저녁 해올 비행 기차, 내일 오전 베이징행 항공편, 그리고 하노이로 갑니다. 각 구간마다 우리 사람들이 선생님을 지킬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니 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살아서 한국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진 그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옷을 입고 선양역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이도록 정장을 입었고 서류 가방도 들었습니다. 2명의 한국 요원이 저와 함께였습니다. 한 명은 제 비서처럼, 다른 한 명은 동료처럼 행동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고 경찰들도 보였습니다. 혹시 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요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역에는 북한 요원이 3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8명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손바닥 안에 계십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북한 요원들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체에 올랐습니다. 1등석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와 앞뒤 좌석에 모두 한국 요원들이 앉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양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살 수 있을까?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해올빈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역시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 쉬었다가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옆방에 요원들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딸은 학교에 갔을까? 그들은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14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요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2시간 후 출발합니다. 좀 쉬십시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5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정은 옆에서 일했던 날들, 핵무기를 만들던 날들, 비자금을 관리하던 날들, 그리고 연평도 그날.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감시가 삼엄했고 북한 요원들도 많을 테니까요. 출국 심사대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출입국 관리 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그는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저는 가까스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왔을 때 옆에 있던 요원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중국을 벗어나십니다.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땅을 벗어난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절반 왔구나.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습한 열대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요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방콕으로 가고 그 다음 날이면 인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가진 그 USB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15년간 기다린 정보입니다. 김정은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김정은의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하 특수 보안실로 안내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탈출한 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와 딸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해야 했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 다음 날 아침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대한민국까지 단 하루. 비행기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 땅을 밟는다. 자유의 땅을 밟는다.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USB가 제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방콕을 거쳐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지하 특수 보안실로 안내됐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USB를 분석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급파된 전문가 팀이 와 있었습니다. 국정원 분석관, 핵 전문가, 금융 전문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암호를 걸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누군가는 이걸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노트북 여러 대를 준비했고 대형 모니터도 설치했습니다. 서울 본부와 실시간 영상 연결도 됐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15년간 제 목숨처럼 지켜온 그것을 말입니다.
USB가 컴퓨터에 꽂혔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설계, 시설 위치, 개발 일지, 특별 회계. 분석관이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핵탄두 목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제조 일자, 규격, 저장 위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이게 조립 완료된 탄두입니까? 핵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핵탄두입니다. 그런데 계속 스크롤을 내려보십시오. 그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51번, 52번. 숫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60번, 70번, 80번. 이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70번까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51번부터 110번까지는 미조립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립만 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완성됩니다. 서울 본부와 연결된 화면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알고 있는 북한 핵무기는 기껏해야 5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10개가 넘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핵시설 위치가 나왔습니다. 영변은 물론이고 세계가 모르는 비밀 시설, 세 곳에 정확한 좌표가 있었습니다. 위성사진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분석관이 지도를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지하에 있습니다. 산속 깊이 파고 들어간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설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햇빛 한 번 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은의 직접 서명 문서들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지시서, 예산 승인서, 기술자 배치 명령서, 그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핵무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매달 보고를 받았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직접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분석했고 저는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가끔씩 서울 본부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저는 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편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핵무기가 언젠가 사람을 죽이겠지요. 어쩌면 제 손에 피가 묻을지도 모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거부하면 제 아내와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용소로 끌려갔겠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저는 특권층으로 살았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면서도 저는 특별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든 그 죄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파일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폴더는 뭡니까?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 그것은 핵개발 예산 관리 자료입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뭡니까? 화면에는 은행 계좌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룩셈부르크, 전 세계에 흩어진 계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좌마다 어마어마한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분석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입니다. 순간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자금이라고요?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세어보십시오. 제가 관리했던 계좌만 해도 82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계좌들도 있을 겁니다.
총액은 아마 200억 달러는 넘을 겁니다. 200억 달러라면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30조 원입니다. 30조 원. 서울 본부 화면의 사람들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년 핵 개발 명목으로 수십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실제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은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나머지 10억 달러는 김정은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15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분석관이 파일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명품 구매, 부동산 투자, 금고의 거래, 상세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한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김정은 딸의 명품 가방 구입 내역입니다. 1억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그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서 프랑스 명품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1억 원이면 누군가 계산했습니다. 북한 주민 100가구가 1년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민은 풀을 뜯어 먹는데 김정은 딸은 1억짜리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북한의 민낯입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 돈의 의미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핵무기 정보도 중요하지만 진짜 김정은의 급소는 이겁니다. 이 돈입니다. 서울 본부 화면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김정은의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세계에 폭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구나. USB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분석팀은 밤새 자료를 검토했고 저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셨습니까? 어제 만났던 국정원 요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별 회계 자료를 최우선으로 분석하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핵무기보다 그쪽이 더 중요하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핵무기는 이미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위협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다릅니다. 김정은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입니다. 국민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분석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 계좌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제가 관리했던 그 더러운 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위스 계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의 첫 번째 계좌를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는 주로 김정은 개인 사치품 구매에 사용됐습니다. 명품 보석 시계, 리설주 동무의 쇼핑 자금도 여기서 나갔습니다. 분석관이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습니다. 이게 다 명품 구매 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 전 세계 명품 매장에서 구매했습니다. 중간 상인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여왔습니다. 저는 한 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입니다. 스위스 시계 20개를 구입한 겁니다. 40억 원짜리 시계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정은이 고위 간부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충성심을 사는 거죠. 저는 다음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1억 원입니다. 김정은 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1억 원이면 북한 주민 100가구가 1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쌀로 환산하면 100톤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 돈으로 5살짜리 딸에게 다이아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는 주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고급 아파트와 별장들을 매입했습니다. 왜 부동산입니까?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현금은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자산 가치도 있고 돈 세탁도 쉽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도피처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도망갈 곳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싱가포르 센토사 섬 펜트하우스입니다. 구매가가 500억 원입니다. 김정은 개인 명의는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샀습니다. 500억 원.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한 인민병원 1년 예산이 300억 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병원 전체를 1년 넘게 운영할 수 있는 돈으로 김정은은 펜트하우스 하나를 샀습니다.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 계좌는 더 복잡했습니다. 중국 계좌는 주로 금고의 거래와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하는 무역의 뒷돈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뒷돈이라고요. 공식 무역도 하지만 비공식 거래도 많습니다. 무기 거래, 마약 거래, 이런 것들의 대금이 중국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탁됐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금고에 10톤 구매입니다. 500억 원입니다. 금고에는 왜 삽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현금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금을 좋아했습니다. 평양 어딘가에 금고에 창고가 있습니다. 아마 수백 톤은 될 겁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거래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요트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300억 원짜리 요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했습니다. 김정은 개인용입니다. 300억 원이면 분석관이 계산했습니다. 북한 초등학교 3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교는 무너져 가는데 아이들은 추운 교실에서 떨고 있는데 김정은은 300억 원짜리 요트를 샀습니다. 평생 한번 타볼까 말까 한 요트를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좌마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룩셈부르크 계좌는 비밀 펀드 투자, 케이맨 제도는 페이퍼 컴퍼니 운영, 홍콩은 귀금속 거래. 75년간 제가 관리했던 모든 더러운 돈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국정원 요원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어디서 온 겁니까?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이 돈은 북한 인민의 것입니다. 인민의 것이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벌어들인 외화입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광산에서 캐낸 광물 수출 대금, 수산물 판매 대금, 이 모든 것이 국가로 들어와야 하는데 절반 이상이 김정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벌목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에 500달러를 법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받는 돈은 50달러입니다. 나머지 450달러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중 200달러는 국가 재정으로, 250달러는 김정은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럼 노동자는 그는 50달러로 한 달을 삽니다. 비좁은 막사에서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그렇게 번 돈의 절반이 김정은 명품 구매에 쓰입니다. 방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광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연을 캡니다. 중국에 수출합니다. 1년 수출액이 1억 달러입니다. 광부들은 한 달에 30달러를 받습니다. 그들은 굶주리며 일합니다. 그렇게 번 외화의 절반이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15년간의 분노를, 죄책감을,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핵개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북한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매년 20억 달러씩 핵개발 예산이 배정되는데 절반은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15년간 김정은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15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10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 돈으로 명품을 사고 요트를 사고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김정은입니다. 인민은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는데 그는 스위스 계좌에 30조 원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15년간 침묵했습니다. 제 가족이 무사하길 바라며 제가 살아남기를 바라며 공범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김영철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 귀중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김정은의 급소를 찌를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핵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야말로 진짜 약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에 공개할 것입니다.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돈을 막을 수 있습니까? 동결시킬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겠습니다. 김정은의 금고를 잠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서울로 가십시오.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증언으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김정은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 무너뜨려야 합니다. 30조 원의 진실로 인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그 더러운 돈으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이면 인천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겁니다. 자유의 땅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땅을 말입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30조 원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김정은의 금고를 열어젖히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습한 열대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공항 안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원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2명, 호텔 로비에 1명 더 있습니다.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선양을 떠난 순간부터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사람을 보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3발짝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계십시오. 운전석의 요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호위 차량 3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말입니다. 호텔은 방콕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로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북한 요원이 로비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로비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로비를 거치지 않으니 볼 수 없겠지요. 우리는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2명의 요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인천행 비행기를 타십니다. 한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공항까지는 특별 루트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긴장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저는 이제 남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넌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갔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지금쯤 평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요원이 가져온 노트북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 고위 과학자 실종 사건으로 비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이 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실종됐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북한 핵연구소 전면 조사, 대규모 숙청 시작.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연구소의 모든 인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아내와 따님도 연행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요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제가 살려고, 제 양심을 지키려고 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잘못은 김정은에게 있습니다. 그 체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제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이,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분위기가 공포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배신자를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연구소뿐만 아니라 제가 관련된 모든 부서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자금을 관리하던 부서, 해외 송금을 담당하던 부서, 수백 명이 연행됐다는 정보였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원이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패닉 상태인 이유는 선생님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수백 명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제 가족은 희생됐지만 이 정보로 우리는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금고를 열어 젖힐 수 있습니다. 그 체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용감하십니다. 용감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역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갔고 특별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외교관 전용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공항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고 제 주변 좌석은 모두 한국 요원들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간다. 진짜 자유의 땅으로 간다. 옆자리 요원이 말했습니다. 4시간 후면 인천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김정은 옆에서 일했던 제가, 핵무기를 만들었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30조 원의 비밀이, 김정은의 급소가 담긴 그것이 말입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유의 땅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땅에 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고 곧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땅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년간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탈출하는 순간, 자유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큼이나 슬픔도 컸습니다. 제 가족을 생각하면, 평양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원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가진 정보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것입니다. 김정은의 금고를 열어 젖힐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체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환한 가로등, 오가는 차들, 불 켜진 건물들. 이게 자유의 나라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30조 원의 비밀을, 김정은의 더러운 금고를 세상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김정은. 당신의 비밀이 곧 폭로됩니다. 당신의 금고가 곧 열립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정원 특별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여러 전문가들이 찾아왔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비자금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한국 정부가 선생님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이틀 후 뉴욕에서 열립니다. 선생님의 자료가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얼굴이 노출되면 북에 있는 제 가족이 더 위험해질 겁니다.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생중계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국정원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뉴욕 UN 본부가 나타났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이 보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긴급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비자금에 관한 건입니다. 한국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15년간 제가 모은 증거가, 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 대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할 증거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USB에 담았던 그 자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해외 비자금 계좌 목록입니다. 확인된 것만 411개 계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룩셈부르크, 각국의 은행 이름과 계좌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좌번호는 일부만 공개됐지만 은행명과 잔액은 명확히 보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30억 달러, 싱가포르 은행 계좌 25억 달러, 중국 각 은행 계좌 15억 달러. 한국 대표가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확인된 총액만 8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입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15년간 김정은 측근으로 일했던 고위 인사가 직접 관리했던 자료입니다.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핵무기 개발과 동시에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직접 승인했고 모든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지옥처럼 살았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다음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명품 구매, 부동산 투자, 금고의 거래. 하나하나 상세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한국 대표가 한 거래 내역을 확대했습니다. 김정은 딸의 명품 가방 구매입니다. 1억 원입니다. 북한 주민 100가구가 1년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고 프랑스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요트 구매 내역이 나왔습니다. 300억 원짜리 개인 요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했습니다. 북한 초등학교 3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그 요트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송금을 승인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3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가족이 무사하길 바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한국 대표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싱가포르 펜트하우스 구매 내역입니다. 500억 원입니다. 북한인민병원 1년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비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북한의 낡은 병원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대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다음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실태였습니다. 러시아 벌목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한 달에 500달러를 법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50달러입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중 절반이 김정은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중국,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10만 명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절반 이상이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보고서로만 봤던 그 숫자들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순천 아연 광산의 1년 수출액이 1억 달러입니다. 광부들은 한 달에 30달러를 받습니다. 그들은 굶주리며 일합니다. 그렇게 번 외화의 절반이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핵개발 예산의 실체입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핵개발 예산 배정액과 실제 사용액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20억 달러씩 핵개발 예산이 배정됩니다. 실제 핵개발에 사용되는 돈은 10억 달러입니다. 나머지 10억 달러는 김정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갑니다. 15년간 총 15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민이 굶어 죽는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개발 명목으로 받은 예산의 절반을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충격, 분노, 경악, 다양한 감정들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러시아 대표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명백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민낯입니다. 한국 대표가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독재자는 전 세계에 30조 원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핵개발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그 돈으로 개인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증거를 유엔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해당 계좌를 즉각 동결해 주십시오. 북한 금융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김정은이 인민의 피땀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여러 나라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박수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국정원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했습니다.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비밀이 폭로됐습니다. 의장이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계좌 동결 및 북한 금융 제재 강화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찬성표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성 13표, 기권 2표,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요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해내셨습니다.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송은 김정은 비밀 자산 폭로 30조 원 규모라고 한 면에 실었고, 영국 방송은 북한 독재자의 숨겨진 금고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 정보가 밝혀낸 김정은 비자금의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UN 결의에 따라 해당 계좌들을 전면 조사하고 필요시 동결하겠다. 싱가포르도 같은 입장을 밝혔고 룩셈부르크도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국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애매한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금고가 잠기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평양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조작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의 격렬한 반응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고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반드시 찾아내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좌도 한국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며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권력층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김정은이 패닉 상태라니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유엔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를 말입니다. 15년간 제가 모은 증거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82억 달러가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금고가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김정은이 얼마나 인민을 착취했는지를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인민이 굶주린다는 거짓말로 국제사회를 속일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 저는 드디어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버지, 아내, 딸,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큰 일이 시작될 테니까요. 계좌를 동결시키는 일, 김정은의 금고를 완전히 비우는 일이 말입니다. UN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금융감독원에 마련된 특별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국정원, 금융감독원, 외교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상황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제가 알려준 47개 계좌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12개, 싱가포르 8개, 중국 15개, 그 외에 여러 나라에 흩어진 계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각국과 협조해서 계좌를 동결할 겁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 금융당국과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UN 결의가 있으니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특히 중국은. 중국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압박이 있습니다. 그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전 10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목표는 스위스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스위스는 새벽 3시였지만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스위스 취리히 은행 본점이 나타났습니다. 영상통화로 연결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동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스위스 담당자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 동결 완료. 잔액 30억 달러입니다. 30억 달러.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입니다. 지도의 스위스 빨간 점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결 완료를 의미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에는 12개 계좌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동결됐습니다. 취리히, 제네바, 루가노. 각 도시의 은행들이 협조했습니다. 1시간 후 스위스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총액 30억 달러였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과 연결됐습니다.
그들은 더 신속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덕분입니다. 싱가포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귀국의 금융추적 시스템이 정말 정교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말입니다. 15년간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을 무시하도록 교육받았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싱가포르 계좌들이 하나씩 동결됐습니다.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까지 묶였습니다. 센토사 펜트하우스도 동결됐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500억 원 상당입니다. 제가 승인했던 그 펜트하우스가 묶인 겁니다. 김정은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그 호화 아파트가 말입니다.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2시간 후 싱가포르의 모든 계좌와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총 25억 달러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당국과 연결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담당자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유엔 결의입니다. 중국도 기권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국제 규범을 따라 주십시오. 몇 시간의 실랑이 끝에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하나씩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렸고 일부 계좌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류됐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동결됐습니다. 저녁 무렵 중국 계좌 15개 중 12개가 동결됐습니다. 총 15억 달러 중 12억 달러가 묶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압박할 겁니다. 외교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안에 나머지도 동결될 겁니다.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홍콩. 다른 나라들도 차례로 협조했습니다. 오후 내내 지도의 빨간 점들이 하나씩 파란색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녁 8시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11개 계좌 중 3개가 동결됐습니다. 금액으로는 82억 달러 중 78억 달러가 묶였습니다. 78억 달러면 누군가 계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억 원입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김정은의 금고를 잠근 겁니다.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제공한 정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외교력이 이뤄낸 겁니다. 그날 밤 각국에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추적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도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 유럽연합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금융정보 분석권의 기술을 유럽 전역에 적용하겠다. 심지어 일본도 한국의 기술 자문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력이구나. 이게 제가 선택한 나라의 수준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엔이 한국 금융추적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독재자의 비자금을 추적할 때도 한국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평양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라. 김정은이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금융망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어디로도 돈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외화벌이 책임자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정보를 새나갔느냐? 김정은이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몇몇 고위 간부들이 그 자리에서 연행됐습니다. 평양 권력층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좌도 한국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며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의 비자금도 들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 밀수업자들이 손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면 우리도 당한다며 거래를 중단한 겁니다. 북한 무역회사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외화가 막히니 물건을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나머지 계좌 3개도 동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최종 집계는 82억 달러 전액 동결이었습니다. 사렙 7개 계좌가 모두 잠겼습니다. 선생님, 국정원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계좌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더 있을 겁니다. 나머지 100억 달러 이상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관리한 건 일부입니다. 김정은 가족들이 각자 관리하는 계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었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가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82억 달러가 잠겼다. 김정은의 금고가 비워지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계좌가 있었고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그 체제가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에 있을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제발 살아있어 주십시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이게 진실을 밝히는 대가였습니다.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김철수. 평범한 이름이지만 제게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원에서 탈북민 정착 교육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이곳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강의실에는 2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함경도에서, 어떤 분은 평양에서 왔습니다. 모두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북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불안을, 기대를 이해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 기대하는 표정, 두려워하는 표정,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계층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들을 버리고 온 제가.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을 두고 온 아픔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시 들러주시겠습니까? 저는 국정원 본부로 갔습니다. 익숙한 상황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팀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한 정보로 동결된 계좌는 총 406개, 금액은 92억 달러입니다. 95억 달러요? 82억이 아니었습니까? 추가로 13억 달러를 더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자료를 분석하다가 숨겨진 계좌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동결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계좌들까지 찾아낸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팀장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금융추적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현재 35개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다른 독재 국가들의 비자금 추적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독재와 부패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나라가, 제가 목숨을 걸고 온 이 나라가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의 추가 탈북 시도가 300%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경호실 부실장도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양 권력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생님 사건 이후 내부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돈줄이 막히니 충성심도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까요? 평양 소식이 더 있습니다. 요원이 계속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몇 달간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단속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숙청됐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제 가족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에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평도 추모공원. 2010년 북한 포격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희생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간인, 군인, 그날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 옆에 서 있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가 웃으며 잘했다고 말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체제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용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북쪽을 향해 말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날이 오면 제가 직접 평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아버지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잘 있니? 아빠를 용서할 수 있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고위 인사가 탈북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번엔 재정성 부부장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하나원 강의실에 섰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양 출신도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그 과학자이십니까? 김정은 비자금을 폭로한.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5년간 김정은 옆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었고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김정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장군님 돈이 묶였다는 것을.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도 압니까? 몰래 소문이 돕니다. 고위층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가 당 간부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김정은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사건 이후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체제는 썩었다. 너는 살 길을 찾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처음 와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행복해합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작은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북한을 떠난 이후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대한민국에 온 지 8개월이 됐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다. 자유의 땅,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땅이다. 95억 달러가 동결됐다. 김정은의 금고가 비워지고 있다. 평양이 흔들리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제 가족이 아직 북에 있다. 수백만 북한 주민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김정은은 아직 권력을 쥐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카드를 쥐고 있다. 김정은이 위협하면 우리는 계좌를 공개한다.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돈줄을 끊는다. 이것이 진짜 무기다. 진실이라는 무기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북에 계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 통일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아내, 딸.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믿는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USB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30조 원의 비밀이 김정은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옆에 서 있던 과학자에서 대한민국 국민 김철수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밤 탈북자 단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평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정은이 고위 간부 회의에서 폭발했답니다. 테이블을 내리치고 컵을 집어던지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그 개새끼를 반드시 찾아내라. 내 돈을 돌려놓아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간 저를 이용했던 그가 이제는 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니 말입니다. 더 있습니다. 제보자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3개월간 체중이 10kg 빠졌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쪽을 향해서 말입니다. 잘 자고 계십니까, 장군님?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질 겁니다. 당신의 금고가 하나씩 비워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무너질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15억 달러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정원 본부로 초대받았습니다.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국정원장님도 계셨고 금융감독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국정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형 화면의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금융추적 시스템이 현재 세계 1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도입했고 미국도 공식 채택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독재자들의 비자금 총 300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여러 나라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숨겨놓은 돈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엔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금융투명성 선도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등급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은행장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온 겁니다. 스위스가 우리에게 배우러 오는 세상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남한을 무시하라고 배웠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길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길 말입니다.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원 교육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월급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번 제 첫 돈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나라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하나와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제가 무엇을 사는지 보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추적 시스템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제 대한민국이 금융선진국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시스템이, 그리고 이 나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USB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30조 원의 비밀이 김정은을 무릎 꿇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USB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이, 시스템이, 정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진실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봅니다. 배우러 옵니다. 인정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나라가 제가 목숨을 걸고 온 이 땅이 자랑스럽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평화로웠습니다. 북쪽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자십시오, 김정은. 당신의 악몽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